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흔히들 그러죠.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한때 제 인생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딸린 식구가 없었다면 바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암담하고 처참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그래도 모진 목숨 스스로 거두지 못하고 기를 쓰고 살아보니 제 인생에도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지 뭡니까? 이제는 다 지난 얘기로 웃으며 옛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 요즘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무렵 집을 나가셨고 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죠. 사실 키웠다기보다는 방임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아빠는 엄마에 대한 미움을 제게 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도망간 아내를 닮은 제가 꼴 보기 싫었으면서도 시설에 보내거나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정을 쏟아 키우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러니까 아빠와 저는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생물학적 부녀일 뿐이었어요. 어릴 땐 아빠가 참 밉고 싫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도망간 아내가 남긴 딸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던 아빠 인생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술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잘리고 가진 돈도 금세 까먹고 말았죠. 남들은 집을 넓혀갈 때 우리 부녀는 좀 더 싸고 좀 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술에 안 취하고 멀쩡한 날에만 막노동을 했던 아빠의 벌이로는 두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명절이면 부모들이 아이들 새 옷을 사입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복지사들이 가져다주는 헌옷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언제 누가 입다 버린 옷인지 모를 그 옷들로 더위와 추위를 버티고 동사무소에서 받은 정부미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씩 가져다주는 김장김치, 고추장, 된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그나마도 제가 어렸을 때는 밥도 할 줄 모르고 석유 곤로를 켤 줄도 몰라서 아빠가 없으면 하루 종일 굶고 있어야 했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각종 반찬 냄새로 가득한 교실에서 저는 배고픔을 감추고 꿋꿋하게 그 시간을 버텨내야 했어요. 하루는 같은 반 남자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미정, 너 왜 도시락 안 싸와? 몰라서 묻는 건지 알면서 일부러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바알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옆자리 여자아이가 저 대신 대답을 해주더군요. 정민은 엄마 없잖아. 그러자 질문을 했던 남자아이는 충분한 답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 그 말은 아직도 제 가슴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엄마 없잖아. 그 5글자로 제 인생은 정확히 설명됐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냥을 켤 줄 알게 되고 골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저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갈 수 있었어요. 반찬이라고 해봐야 동네 아주머니가 가져다준 김치의 장아찌가 고작이었지만요. 그래도 그 초라한 도시락 덕분에 남들 밥 먹는 시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몰라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옆에는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방과 후에 다들 재래시장으로 달려갔죠. 거기엔 엄청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커다란 사각판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떡볶이에 김말이, 야끼만두, 못난이 만두가 먹음직스럽게 놓여있는 집이었죠.
장판이 깔린 긴 나무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 앉은 국민학생들은 초록색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댔어요. 모르긴 해도 그 집에서 떡볶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뿐이었을 거예요. 떡볶이를 사 먹을 만큼 저희 집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하교를 하던 친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그 집 떡볶이집에 가게 된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저는 아이들이 떡볶이를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죠.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떡볶이 아줌마는 맛이나 보라며 그릇에 떡볶이를 조금 담아주셨어요. 저 돈 없어요. 상관없어. 맛보기는 돈 안 받으니까. 난생 처음 떡볶이를 먹어본 저는 매콤달콤한 그 맛에 홀딱 빠지고 말았어요. 접시에 코를 박고 국물까지 깔끔하게 핥아먹을 정도로요. 떡볶이를 다 먹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저만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떡볶이 먹고 싶으면 빈병 하나씩 가져와. 소주병이든 맥주병이든 상관없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슈퍼에서도 빈병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주잖니. 그러니 돈 대신 떡볶이로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빈병이 돈이 된다는 걸 몰랐던 저는 신세계를 본 기분이었어요. 하루도 술을 거르지 않는 아빠 때문에 저희 집에는 빈 소주병부터 시작해 각종 술병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였다니 순간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아빠가 마시고 난 빈 소주병으로 떡볶이를 바꿔 먹게 되었어요. 철이 들고서야 아주머니가 나를 위해 손해도 감수하며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더 이상 빈병을 들고 떡볶이집을 찾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주머니와는 많이 친해져서 가게가 바쁠 시간에는 옆에서 일도 도와드리곤 했어요. 아주머니는 김치며 밑반찬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곤 했고요. 물론 제가 먹는 떡볶이는 늘 공짜였죠. 아주머니한테는 저보다 4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할 때면 아들이 찾아와 아주머니를 모셔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오빠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죠.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는 아주머니는 제가 2차 성징 이후 여성용품이 필요하게 됐을 때도 엄마 대신 생리대도 사주시고 속옷도 사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남자라서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했고 딱히 제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죠.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일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을 공장에서 써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이 없으면 홧김에 술을 마시고 어쩌다 일을 나갔다 오면 그날 번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곤 했죠. 술이 취한 아빠는 늘 엄마 욕을 했어요. 나날이 엄마를 닮아가는 저를 향해 엄마한테 못했던 욕설을 퍼부으시면서요. 당시 제 소원은 아빠가 하루빨리 없어지는 거였어요. 차라리 아빠가 없으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나쁜 소원 때문이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을 나갔던 아빠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아빠 그늘에서 사느라 몰랐던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장례식장에 모인 아빠 형제들이 마치 저를 공 돌리듯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거든요. 기집애가 나이가 있어서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우리 중에 그나마 형편이 좋은 큰오빠가 맡아야지. 어머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형편이 낮긴 뭐가 나아요? 이 사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 5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조카까지 맡아서 키우란 말이에요? 난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 그렇게 조카가 불쌍하면 아가씨가 키우면 되겠네. 아가씨는 자식도 아들 하나뿐인데 애 하나 더 키운다고 힘들 것도 없지 뭐. 언니,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래요? 나는 뭐 불쌍한 내 조카를 큰오빠 집에 보내고 싶어 이러는 줄 알아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사람들은 참 말도 많더라고요. 결국 큰엄마의 반대로 저는 잘 사는 큰 집이 아닌 가난한 고모 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어차피 곧 방학이라서 새학기에 맞춰 고모 집 근처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기로 하고 일단 제 집만 빼서 고모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랑 살던 집은 새로 세입자가 들 때까지 잠시 비워두기로 했고요. 고모 집은 아빠랑 제가 살던 집보다는 컸지만 살림이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요. LPG 가스 배달을 하는 고모부와 식당 일을 하는 고모는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집에는 저와 1살 위 사촌 오빠 뿐이었어요. 사촌 오빠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로 고1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죠. 고모부랑 고모부가 일을 나가시면 사촌 오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하나같이 질이 나쁜 사람들 뿐이었어요. 온 집안에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이상한 비디오나 보고 때로는 술까지 마시기도 했죠. 그래서 오빠 친구들이 올 때면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일절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화장실이 급해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사촌 오빠 친구 중 하나가 화장실까지 저를 쫓아오지 뭐예요. 안 그래도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느끼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소름이 끼쳤는데 그날은 더 집요하게 치근덕거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촌 오빠는 말릴 생각은 않고 친구들이랑 키득거리며 웃고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미정아, 수창이가 너 마음에 든다는데 이참에 사귀지 그러냐? 보아하니 사촌 오빠는 저한테 치근덕거리는 놈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꼬분 같더라고요. 말이 친구지 라면 심부름이며 담배 심부름까지 죄다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내가 미쳤어? 이딴 날라리랑 사귀게? 툭하면 남의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담배나 피우는 인간이 뭐가 좋다고. 오빠도 정신 차려. 이런 게 무슨 친구야? 이 사람들은 오빠가 만만해서 부려먹으려는 것 뿐이란 걸 모르겠어? 오빠를 친구라고 생각도 않는다고. 그러자 킬킬거리고 있던 사촌 오빠가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게 죽으려고? 부모도 없는 구하년이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어디서 까불어? 네가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촌 오빠는 있는 힘껏 저를 밀쳤어요. 그런데 하필 떠밀려 넘어지던 제가 TV 선반 모서리에 머리가 찍히고 만 거예요. 그 바람에 바닥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죠. 그걸 본 사촌 오빠와 친구들은 겁을 먹고는 서둘러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고모는 제 상태 확인도 하기 전에 소리 죽여 이 말부터 하더군요. 네가 혼자 넘어지다 다친 거야. 알았지? 우리 민석이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경찰이 물으면 꼭 그렇게 대답해야 돼. 자기 아들이 밀어서 제 머리가 깨졌는데도 고모는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는 게요. 결국 그날 일은 제 실수에 의한 사고로 마무리 지어졌어요. 응급처치를 받고 고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날 미워해도 할 수 없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커보다는 내 새끼가 먼저니까. 너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알 거다. 고모와 함께 집에 돌아온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식구들 모르게 짐을 챙겨 아빠랑 살던 동네로 왔어요. 하지만 집 열쇠를 고모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깜빡해서
난감하게 됐지 뭐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니 막상 갈 곳이 없어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영업시간 전이라서 시장 안은 캄캄했어요. 물건을 들이고 있는 생선가게랑 채소가게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떡볶이 아줌마 가게는 불이 꺼져 있었죠. 장사를 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딱히 갈 곳이 없었기에 아줌마 가게 의자에 걸터 앉아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더라고요. 떡볶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댔죠.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제 얘기를 들은 아줌마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거리며 화를 내셨어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아무리 지 자식이 중해도 그렇지.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는 사과도 안 해?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부모가 그따위로 구니까 자식 새끼가 그 모양이지. 잘 왔다. 잘 왔어. 그딴 집구석에 있을 필요 없어. 아줌마랑 우리 집에 가자. 아주머니는 제 짐가방을 손수 들고는 저를 끌고 집으로 가셨어요. 방도 2개뿐이고 살림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줌마 성격답게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집이었어요. 친척들도 저를 안 맞겠다고 싸우는 판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줌마가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놀라운 마음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짐도 못 풀고 망설이고 있었더니 아줌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줌마는 어릴 때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어. 까딱하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인심 좋은 노부부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지. 난 그때 헐벗고 굶주린 내 배를 채워주고 학교까지 보내주신 그분들한테 입은 은혜를 갚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너도 나중에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신 은혜를 갚도록 해. 그럼 되는 거야. 당시만 해도 그런 날이 올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고모집으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아주머니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아빠랑 살던 월세집 주인이 방이 나갔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셔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챙길 수 있었어요. 그 돈을 아주머니께 드리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돈 쓸 일이 한둘이겠냐며 그 돈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죠. 아주머니 집에 살면서 난생 처음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집밥이 정서적 허기까지 채워준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죠. 아주머니랑 오빠랑 가족처럼 살았던 저는 성인이 되고도 그 집에서 쭉 함께 살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오빠랑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아주머니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컸어요. 불쌍해서 딸처럼 데리고 살아주는 것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아주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주시더라고요. 니들 사귄 지도 꽤 되지 않았니?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아? 어지간하면 너희가 말 꺼낼 때까지 모른 척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있어야지. 설마 연애만 하다가 결혼은 딴 사람이랑 할 생각인 거니? 아니에요. 전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보다 며느리로 저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결혼 안 하려고? 그리고 네가 어때서? 내가 너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널 모르겠니? 착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무엇보다 나랑 잘 통하잖니?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나야 더 바랄 게 없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시어머니고 며느리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랑 딸처럼 살자고. 이런 날이 오려고 너랑 내가 만나게 됐던 게 아닌가 싶다. 학교 앞 떡볶이집 아줌마로 만나서
시어머니가 된 저희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도 제 엄마셨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친모한테 받을 수 없었던 모정을 제게 주신 분이니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어머님의 떡볶이 가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떡볶이집이 사라지면 슬플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할머니 떡볶이 먹고 자랐잖아. 그냥 엄마가 떡볶이집 하면 안 돼? 할머니 옆에서 엄마도 오래 일했으니까 할머니 손맛 그대로 할 수 있잖아. 딱히 어머님한테 떡볶이 레시피를 배웠던 건 아니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어머님 가게 일을 도왔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 싶었어요.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아들 말에 마음이 동한 것도 있고요. 남편도 제가 원한다면 해보라고 해서 큰맘 먹고 어머님 가게를 잇기로 했죠. 가게를 찾는 손님들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묻는 바람에 한동안은 어머님의 부고를 전하느라 바빴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단골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손맛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찾는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실 때는 연세가 있으셔서 영업시간이 짧았는데 제가 맡고부터는 영업시간도 길어져서 매상도 확실히 많이 늘기도 했고요. 직장을 다닐 때보다 수입도 늘고 남 눈치 안 보고 돈 벌 수 있으니 떡볶이집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하루하루 어머님 손때가 묻은 가게에서 어머님 손맛에 길들여진 손님들을 만나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장사하는 재미에 빠져 살았는데 생각지 못한 시련이 찾아왔지 뭐예요. 평소처럼 출근을 했던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은 마음대로 면회도 안 돼서 면회 시간이 되고서야 남편을 볼 수 있었어요. 병명은 뇌출혈이었어요. 회사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 부하 직원이 발견하곤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오긴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경막하 출혈이라서 뇌압이 내려가면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했지만 눈조차 못 뜬 채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1분 1초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남편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고 집요하게 모든 걸 제 남편 탓으로 돌리려고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온 남편의 직장 상사는 뜬금없이 제 남편의 업무 실책을 거론하며 회사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개소리만 짓거리다 돌아갔고 법무팀에서 나온 사람은 약간의 위로금 외에는 줄 수 없다고 돈 얘기만 하다 돌아갔어요. 직장에서 직원이 쓰러졌는데 누구 하나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런데 늦은 밤 병원에 찾아온 여직원 하나가 뜻밖의 말을 해주었어요. 실은 과장님이 권고사직 대상자에 올라서 한 달 전부터 퇴사 강요를 받으셨어요. 책상도 아예 빼버리고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였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한 건 비밀로 해주세요. 부서 사람들이 병문안도 못 오는 것도 회사에서 알면 피해 입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입사할 때부터 과장님께는 도움도 많이 받았던 터라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오긴 했지만 실은 저도 좀 겁이 나긴 해요. 그제야 회사 측이 왜 그렇게 차갑게 나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덮으려고 미리 선수를 쳤던 거예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만 당장은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며칠 뒤 의식을 차렸지만 후유증으로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엔 남편이 깨어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도 혼자 못 가누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소송을 걸었어요. 내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제가 돈독이 올라서 병든 남편 앞세워 돈 뜯어낼 요량으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비난하더군요. 군입대를 앞둔 아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혼자 회사와 싸워야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소송을 말리기도 했고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걱정할 거 없어. 네 아빠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니까. 내가 그동안 이보다 더한 상황도 버텨냈는데 고작 이깟 일에 무릎 꿇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겁이 안 났겠어요. 가진 게 없으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을 거고 그에 반해 회사는 전담 법무팀까지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요. 그래도 모든 걸 내 남편 잘못으로 떠넘기는 회사를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예상대로 돈이 문제였어요. 우리 측 변호사는 재판 날짜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우리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런 게 무슨 변호사라고 하나 싶을 정도로 무능 그 자체였죠. 제발 신경 좀 써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가 부탁을 했는데도 한다는 소리가 이 소송은 애초에 진 싸움이라는 말뿐이더군요. 그러면서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중간에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별반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은 돈과 시간만 잡아먹고 승소의 희망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갔죠. 남편 치료비에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기에 떡볶이 가게 일을 쉴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 병수발도 병행해야 했죠. 그땐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 치료가 있는 날이라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가게로 나왔는데 웬 꼬마애가 막 끓기 시작한 떡볶이판 앞에서 침을 꿀딱꿀딱 삼키고 있지 뭐예요. 딱 봐도 배가 무척 고픈 것 같았어요. 어쩌니? 이제 막 끓어서 10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기다렸다 먹고 갈래? 그러자 아이는 대답은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히고 오뎅 국물부터 한 컵 떠주었죠. 아이는 제가 건넨 오뎅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더군요. 드디어 떡볶이가 다 됐길래 튀김도 섞어주려냐고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야끼만두를 가리키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아줌마가 계란은 서비스로 줄게. 떡볶이 접시를 아이 앞에 놓아주었더니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입에 조금 매웠는지 연신 오뎅 국물을 홀짝이면서요. 한동안 정신없이 떡볶이를 입에 넣던 아이는 접시에 담긴 국물까지 싹 마시고는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떡볶이를 다 먹고도 돈 낼 생각은 않고 제 눈치만 살피지 뭐예요. 그제야 아이가 입고 있는 옷차림이며 행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티셔츠에 발목까지 댕강 올라온 바지 밑단, 언제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떡이 진 머리카락까지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들이 말이죠. 순간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술에 취해 딸 자식 끼니도 챙겨주지 않았던 아빠와 함께 살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요. 불현듯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언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한테 베풀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였죠. 저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떡볶이 값은 안 내도 돼. 아줌마는 첫 손님한테는 돈을 받지 않거든. 네가 오늘 우리 가게 첫 손님이었어. 운이 좋았다 얘.
앞으로도 떡볶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넌 첫 손님이니까 매일매일 공짜야. 그러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정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럼 설마 아줌마가 너처럼 어린애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아줌마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봐. 아이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가게를 찾아와 떡볶이를 먹고 갔죠. 그런데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래 애라면 학교에서 수업받을 시간인데 어떻게 밖에 돌아다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얘, 너는 몇 학년이니?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 다녀?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더군요. 난 학교 안 다녀요. 몇 살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몇 살인지 모른다니. 너희 엄마나 아빠가 안 가르쳐 주셨어? 나 엄마 아빠 없는데? 그 말의 순간 목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난 할아버지랑 살아요. 아이 말에 따르면 자기는 할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일을 못하니 집에 먹을 것도 떨어진 상태라고요.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먹을 걸 주고 가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두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아이를 따라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이가 할아버지와 산다는 반지하 입구에는 폐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더라고요. 자리 보존하고 있던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 호통부터 치셨어요. 아이 앞인데도 험한 욕까지 퍼부어가며 말이죠. 딱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 같더군요. 이런 환경에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길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직원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집 앞에 쌓아놓은 폐지랑 악취 때문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번번이 어르신이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말이죠. 아니, 그런다고 애를 그런 집에 그냥 둬요? 그 어린 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내던데. 애요? 그 집에는 애는 없는데? 우리가 갔을 땐 그 집에 애는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도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걸로 돼 있고요. 알고 보니 아이는 할아버지가 사람들 몰래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어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길가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데려다 길렀던 거였죠. 아이는 뺑소니 차량에 치인 채 길가에 방치됐던 모양이었어요. 기억도 잃은 상태로요. 뒤늦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센터 직원들과 경찰은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겼어요. 부모 찾는 일은 차차 진행할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부모를 찾게 되거든 제게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는 돌아왔어요. 아이를 보호시설에 두고 저도 왔다 갔다 같이 돌보며 지내길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떡볶이 한 판을 다 팔고 두 번째 판을 끓이고 있는데 건너편 두부가게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웬 놈의 차가 줄줄이 시장 입구를 막고 있는 건지 원? 혹시 근처에 연예인이나 국회의원이 왔나? 떡볶이 아줌마, 혹시 무슨 소식 들은 거 있어?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검은 세단이 시장 앞에 잔뜩 와 있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시장에 왔나 봐. 성호철도 아닌데 누가 온 거지? 그때였어요. 꼬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에요. 저 떡볶이집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깔끔하고 예쁜 옷차림을 하고 말이죠. 아이 뒤로는 명품으로 쫙 빼입은 남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로 달려온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줌마, 나 엄마 아빠 찾았어요.
예전 기억도 많이 돌아왔고요. 어깨를 으쓱거리며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보니 제가 다 기쁘더군요. 아이 부모는 자기 애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애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을 살리셨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고작해야 떡볶이 몇 그릇 먹인 것 뿐인데 같이 자식 키우고 사는 처지니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부모를 찾을 수 있어서 제가 더 기쁘네요. 아이 아빠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워준 할아버지도 자신들이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렸다고요. 원한다면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드려도 되겠냐고 하길래 염치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걸 말했죠. 다른 건 필요 없고 혹시 유능한 변호사 좀 알고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애 아빠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정을 얘기했죠. 그러자 잠깐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시장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뒤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변호사가 여기로 찾아올 겁니다. 유능한 분이니 소송 진행 잘해드릴 거예요. 대략적인 상황을 얘기했더니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걱정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막혔던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그동안 만나봤던 변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능한 분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승소를 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아이 아빠는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대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승소하는 바람에 상대 측에서 그 돈을 물게 됐으니 다른 걸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몇 번이나 사양을 했지만 기어이 가게자리를 얻어주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이 부모가 얻어준 가게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그때 우리 가게에 찾아와 떡볶이를 얻어먹었던 아이는 현재 명문대생이 되었어요. 아직도 우리 가게에 찾아와 떡볶이를 먹고 갈 정도로 저희 집과는 가깝게 지내고 있죠. 아이 부모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주고 있고요. 짧은 인연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제 남편은 저와 함께 분식집 일을 하고 있어요. 오랜 재활치료를 이겨내고 5년 전부터는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들 녀석은 장가를 가서 아들,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찌나 자식 자랑을 하는지 팔불출이 따로 없어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지만 가끔은 창피해 못 살겠다는 말까지 한다니까요. 사는 게 지옥 같았던 제 인생은 좋은 인연들로 인해 화사한 꽃밭처럼 변해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 삶이 고달파서 주저앉으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연이 그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대도시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펜션 한 채와 고급 퓨전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펜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둘러보고 나머지 날에는 관리인이 전부 도맡아서 일을 봐주고 있어요. 저희 펜션이 시설도 좋고 고급스러운데 가격도 나쁘지 않아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도 예약이 2달 후까지 꽉 차 있어요. 코로나 때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잘 버티고 나니 또다시 좋은 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취미가 바로 이 사연 채널을 듣는 건데요.
저는 들으면서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나만 겪은 줄 아는 거 다른 사람들도 겪는구나 하고 많은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연 채널 열렬한 팬이 됐고요. 사실 저도 마음속에 담아둔 일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왜 드라마 같은 일이 주변에 일어나면 저는 구경꾼 같잖아요. 제 인생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도 드라마 속 막장 같은 일이 등장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겪어보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하긴 나한테만 나쁜 일 안 생기라는 법이 어디 있나 하며 한층 더 마음이 깊어진 느낌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럼 서두는 이쯤에 두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매일같이 음식 만드는 거, 식당이든 카페든 그곳 인기 메뉴 먹어보고 집에 와서 똑같이 만들어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장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어요. 그래서 대학도 식품영양학과에 가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요리하는 거랑은 또 영 다르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과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학교 공부는 소홀하게 되고 학점도 빵꾸 나는 게 많아져서 대학을 휴학하고 식당이든 어디든 일을 해보고 제 인생을 결정하자 싶었어요. 처음에야 집에서 반대가 무지하게 심했죠. 요즘 세상에 그것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장 없이 뭘 할 수 있냐는 게 부모님이 염려하는 거였어요. 영실아, 네가 원하는 거 하며 사는 건 좋은데 대학은 나와야지. 요즘 누가 대학도 안 나온 사람 써준다니? 네가 식당을 크게 하고 싶어도 대학은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엄마.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학교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의 갈등만 커지니까 일단 휴학하고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게. 내가 현실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나면 정신 차릴지 누가 알아? 제 말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고 저는 바로 다음 학기 휴학계를 낸 후에 제가 시내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했어요. 아르바이트여도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꽤 재미있고 늘 신났어요.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음식들이 눈앞에 잔뜩 있었고 어떤 연령대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도 재밌는 게 많다며 신바람 나서 아르바이트를 다니니 부모님도 말릴 수가 없었죠. 그래도 계획한 대로 1년만 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는 하셨고요. 그때 제가 남친을 만나게 됐는데요. 남친은 저랑 잠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해본 적이 없는지 자꾸 실수를 해서 잘릴까봐 제가 몇 번 도와줬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지대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2달 정도 일하다가 취업 준비 본격적으로 한다며 그만두더니 그 뒤로도 자꾸 식당에 와서 저한테 아는 척을 했어요. 유진호 씨 또 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여기서 일하지 왜 관둬요? 아, 혹시 공부하는 학원이 여기서 가까워요? 송 팀장, 이제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지 말지 그래요. 내가 송 팀장, 아니 영실 씨 보러 오지 왜 오겠어요? 학원 여기서 버스로 2정거장 더 가야 돼요. 아무튼 나 밥 먹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들이대더니 나중에는 이런저런 선물까지 해가며 자기는 대기업 취업할 거니까 안 긁은 로또라며 사귀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처음에야 거절했지만 워낙 간절히 매달리는 데다가 내가 안 만나주면 자기 공부가 안 돼서 취업 실패할 것 같다고 귀여운 말을 하길래 사귀자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관심이 있긴 했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 좋다고 계속 찾아오고 선물도 주는데 웬만해서는 싫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친은 저보다 3살 많았고 막 대학을 졸업한 시기였어요.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며 웬만하면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남친은 처음 이력서를 넣은 곳에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보다 좀 쉬운 곳에 해봐. 오빠 정도면 연봉도 많이 준다고 하면 데려가지 않겠어? 야,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땡땡때 나와서 지방에서 일할 건데 대기업도 못 가면 되겠냐? 나는 대기업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어.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이고 대기업 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라 쉽지도 않은데도 남친은 쓸데없이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뭐, 제 눈에 보기에 그랬는데 결국은 정확했죠. 남친은 땡땡 기업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며 당분간 취업을 위해 공부만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하고도 2주에 한 번 만나자고 했고요. 자기 인생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데에 간다는데 말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알겠다며 잘해보라고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복학을 하고 남은 2년, 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 남친은 취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고급 식당에서 주 3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분점까지 있는 곳이었죠. 거기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대학 졸업하고 분점 매니저로 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주방 쪽 일을 더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주방 일은 처음부터 중요한 걸 마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우니 설거지부터 시작하고 홀 일도 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해보고 싶다고 해서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홀 청소하니 남들 보기에는 아르바이트나 다름없긴 했어요. 부모님도 그게 불만이었고요. 아니, 멀쩡히 4년제 졸업장 갖고 왜 그런 일을 해? 너 진짜 엄마 복장 터지는 거 보고 싶어? 엄마, 그 복장 내가 몇 년 안에 싹 낫게 해줄게. 기다려. 아빠도 나 믿어줘. 응? 나 원래 요리에 관심 많고 식당 내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좀만 지켜봐 주라. 알았다. 대신에 작은 동네 식당 하나라도 내야 된다. 일단 시작한 거 중간에 흐지부지 끝내는 건 안 돼. 그럴 거였으면 벌써 그만뒀지. 아무튼 허락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부모님까지 설득했는데 남친이 영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너도 참 너다. 아니 매니저로 일해달라는데 왜 주방 일이야. 그것도 설거지를. 식당 청소까지 하고. 네가 동네 식당 아줌마랑 다를 게 뭐 있냐? 지금 식당 일 무시해? 오빠도 해봤으니 알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야, 그때야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 손 벌리기 눈치 보이니까 잠깐 한 거고. 우리 나이에 누가 그런 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냐? 너 좀 제대로 된 일을 해. 아니, 나한테 그런 말할 처지야? 오빠 아직도 취직 못했잖아. 나는 땡땡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너랑은 입장이 다르지.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식당 차리는 게 꿈이거든? 그걸 위해서는 레시피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내 눈으로 몇십 년 베테랑 요리사 만드는 거 직접 보며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아, 너 식당 차릴 생각이었어? 그런 거야? 그럼 뭐 됐어. 뭐야, 그럼 내가 식당 일 하다가 말줄한 거야? 제대로 된 일 하는 거 싫고 마음대로 살고 싶나 했지. 요새 여친이 제대로 된 직장 없으면 친구들끼리도 쪽팔리다고. 능력 있는 여자가 대세인 시대 아니겠냐? 아니, 자기는 몇 년째 취업도 못하고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알쏭달쏭한 상태로 있으면서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이 저렇게 사돈 남말하는 건 남친 어머니가 너무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뭐든 자기 아들이 한다고 하면 꿈뻑 죽는 신용까지 하고 자기 아들이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남친이 부모님 이야기할 때 들으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남친 아버지도 다르지 않았고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집안에서 아들 하며 아들 제일주의로 키웠다네요. 이건 나중에 남친 어머니한테 들은 거고요. 처음에는 자식 기죽이며 키우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눌려서 지내면 사회에 나와서도 할 말 잘 못하거나 주눅이 들기도 하잖아요.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기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 여겼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남친이 뜬금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졸업하고 취직한 지 곧 반년이지? 이 정도면 일도 익숙해졌을 테고. 그럼 우리 결혼해도 괜찮겠다.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오빠 지금 취업도 안 됐는데? 나 아직 25살이야. 뭐 벌써 결혼을 해. 오빠 취업하고 해도 늦지 않잖아. 결혼하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그리고 너네 그 식당 고급 일식이잖아. 돈 있고 젊은 남자들도 꽤 오던데. 그런 놈들이 너 찍어서 가만 안 둘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식당 손님 중 그런 사람 없거든. 야, 너 알바할 때도 너 흘끔대고 그러는 놈들 많았다고. 얘가 이렇게 둔하고 뭘 모르나 몰라. 내가 너 때문에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다는데 결혼 안 할 거야?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 그때는 내가 왜 네 인생 책임지냐 이런 말을 못했어요. 사귄 시간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당연히 남친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놈도 제 생각을 어느 정도 읽었으니 그런 식으로 때를 썼겠죠. 너 행여라도 동거 먼저 하자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엄마는 내가 남자여도 동거는 절대 반대하시거든. 그러니까 결혼 아니면 헤어지는 거밖에 없어. 우리 집도 그런 거 보수적이라 나 밖에서 외박도 잘 못하게 해. 동거는 무슨 동거. 그딴 말 꺼내면 우리 집에서 먼저 헤어지라고 할 거야. 그럼 잘 됐네. 이참에 결혼하자. 너 왜 이렇게 망설여? 수상한데? 그새 일식집에서 외놈한테 꽂혔거나 아니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런 건데. 어? 지금 같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놈은 한 방 먹이는 건데. 그때만 해도 저는 어리고 순진했던 건지 속으로 황당하다 생각하면서도 휘말려 들어갔어요. 또 3년 반이나 알아왔는데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취준생 사위는 반대하실 것 같아서 이번 대기업 취업시험 잘 보라고 했죠. 시험 보고 나서 우리 부모님 만나서 결혼 허락 받자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전과 다르게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전에는 2주에 한 번 만나며 공부한다고 해도 맨날 문자 보내고 영화 보고 있다고 하고 미드 본다고 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사실 한편으로 한심하다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 싶었는지 문자도 거의 안 보내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 보러 오라는 날짜 알림을 받았다더군요. 남친은 전화 밖까지 다 들리게 목소리를 높이며 신이 났어요. 야, 이거 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니까. 그동안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랬던 거지. 절대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거 아니었다고. 봐봐. 네가 부모님 만나게 해준다니까 딱 이렇게 되잖아. 그래도 아직 면접 남았으니까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 진정해. 야, 됐어. 내가 시험장에서 사람들 쭉 봤는데 나보다 인물 괜찮은 놈도 없고 다 실력도 별로 같더라고.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된다니까. 이렇게 붕 뜬 채로 남친은 저더러 당장 자기 부모님부터 만나러 가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 우리 부모님부터 만나기로 했잖아. 면접 끝나고서 봐. 뭐하러 벌써 봐. 면접 중요한데 그것도 준비 잘해야지. 네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아빠 먼저 보자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너는 내가 문자 보내는 장소로 오기나 해. 날짜랑 시간도 내가 정한다. 너 쉬는 날이니까 불만 없지? 이렇게까지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건가? 이건 뭐 거의 휘말려서 끌려가는 형국이었지만 저는 저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며 좋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남친이 무조건 날짜 잡아서 남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아니 네가 분명히 면접 끝나고 우리 집 먼저 온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도 그랬다는 거잖아. 걔 너무 일방통행 아니니? 나는 그런 남자라면 네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엄마 말이 맞다. 결혼하면서 서로 의견 안 맞는 거 힘들 거야. 결혼은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혼자 모든 걸 정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데다가 지금 영실이 네가 거기에 제대로 말도 못 해보잖냐. 이런 관계는 아빠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말씀에도 저는 그래도 남친 부모님은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이왕 잡은 약속이니 안 지키면
남친이 곤란할 것도 같았고 그때까지도 남친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저는 남친이 저희 집 올 때를 생각해서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 않은 선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하지만 남친 아버지는 저를 쓱 보고 신문만 보셨고 남친 어머니만 제 손에서 선물을 받아 부엌으로 가더니 조금 있다가 저한테 와서 얼른 거들지 뭐하냐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라서 얼른 부엌에 가서 남친 어머니를 거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처음 온 제가 찻잔이며 접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며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뭐가 잘못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저더러 거실로 제가 사온 과일과 커피를 내오라고 시키더니 먼저 가서 소파에 앉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자 남친은 그런 저를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고 남친 아버지는 저를 쓱 훑어봤어요. 남친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올려다봤고요. 거봐 엄마, 얘가 식당에서 일해서 이런 서빙은 잘한다니까. 순간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식당에서 일한다고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 온 사람을 시험이라도 했다는 건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불편하더군요. 그래, 뺀질하게 생겨서 우리 진호 홀린 게 맞네. 아니면 진호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겠니? 아니 엄마, 제가 나 알바할 때 진짜 잘 도와줬다니까. 똑 부러지고 마음도 따뜻하고 아주 괜찮아. 그게 너를 홀린 거지. 얘가 이렇게 순진해. 당신은 못하러 거기에 앉아있어요. 들어가요. 내가 얘기 끝나고 나중에 말할게. 라더니 남친 어머니는 남친 아버지를 방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지 엄마가 저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남친은 그저 싱글거리며 앉아 과일이나 먹는 꼴을 보니 순간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는 우리 진호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뭐 하긴 잘생기고 키 크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늘씬한 체형에 다리도 길고 거기다 학벌까지 좋지. 이제는 대기업 사원이지. 저 만났을 때 진호 오빠는 그냥 취준생이었고요. 아직 땡땡도 서류 전형하고 필기만 합격했지 면접 통과 안 했잖아요. 그때 진호가 땡땡 들어갈 거라고 했다며. 그런 미래 다 보고서 우리 진호 찍은 거잖아. 이 나이 되면 네 또래 여자애들 머릿속 훤히 들여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써 아닌 척 하지 마. 그런 거 정말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바로 잡고 싶어서예요. 저보고 먼저 만나자고 한 것도 결혼 빨리 하자고 한 것도 아직 면접도 안 봤는데 인사드리자고 한 것도 오빠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호를 그렇게 조종한 거라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마음을 다 안다고 멋대로 망상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너 지금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지? 아르바이트 아니고 일하는 데가 식당 맞아? 거기서 하는 일이 뭐야? 주방하고 홀 담당입니다.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저는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신분 상승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 잡은 거잖아. 근데 안 되겠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우리 진호 말이야. 얘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 듣던 애야. 영재교육 시키라고 다들 난리였는데 우리는 평범하게 아이는 아이답게 키우겠다고 일반 학교 넣은 거야. 얘 늘 장교에서 놀았고 항상 인기 많고 얼마나 똑똑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땡땡 사원이야. 그런데 너처럼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고? 너는 이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제 식당 차릴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남의 직업에 대해 비하하는 건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진호 오빠 아직 면접 통과 안 했어요. 서류 전형하고 필기보다 면접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무조건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남친은 옆에서 얼굴이 벌개지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라는 거냐? 이게 어른한테 하는 말버릇이야?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리고 뭐? 면접 통과 안 됐는데 무조건 합격했다고 생각한다고? 와, 너 나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 이건 아니지. 나는 무조건 된다니까.
그걸 영실이 네가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잖아. 얘 진호야, 더 볼 거 없어.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그런 허드렛일 하는 것들 가까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너 식당 아르바이트도 더 못하게 말린 건데 어쩌자고 거기서 얘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까지 질질 끌려온 거야. 너 얘랑 진작 헤어졌으면 벌써 땡땡 들어가고도 남았겠다.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이며 돈이며 다 어쩔 거야. 이래서 다들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죄송한데요. 저는 엄연한 직장인이고 진호 오빠는 아직 취준생이에요. 그런데도 수준 같은 말씀을 하시다뇨. 그리고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결혼 좋다고만 하지 않는다고 아셨으면 좋겠네요. 어머, 얘 끝까지 눈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 봐. 유진호, 너 대체 이런 애 뭘 보고 데려온 거야? 어? 몰라 엄마. 얘가 오늘따라 이상하네. 너 뭐 잘못 먹었냐? 아니면 내가 땡땡 들어가게 생기니까 질투하냐? 너는 평생 발도 뒤져보지 못할 때 내가 가서? 그런 거네. 아니, 아직 면접 남았는데 그런 말 하는 게 나는 너무 이상하다니까? 또 그 소리. 됐어. 아무래도 내가 땡땡 합격하니까 네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하긴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 너보다 스펙 좋고 훨씬 예쁜 여자들 주변에 널렸을 텐데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옹졸해지는 것도 이해는 간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할래? 진짜 더는 못 들어주겠네. 제가 더는 못 참겠어서 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방 뛰더군요. 너 당장 나가. 진호야, 얘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 나 너네 결혼 허락 못해. 어디 식당 부엌대기가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에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 내가 그 꼴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저도 화가 나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나왔어요. 남친은 그런데도 저한테 화를 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 어떻게 우리 엄마 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꾸 면접 남은 것만 강조하고 너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지? 그런 거 아니면 당장 가서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가 지나쳤고 버릇없었다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내가 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빠 엄마랑 오빠야. 어떻게 내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고 무시할 수 있어? 솔직히 너처럼 식당 일 하는 여자 누가 만나냐? 나 하나 되니까 너 같은 애여도 예정 생각해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지. 그럼 그딴 예정 개나 주고 다른 여자 만나. 나 진짜 오빠한테 완전 실망했어. 오빠가 좀 일방적이고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도 다 좋게 봤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누가 할 소리. 나도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해.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과거의 나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야.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정도로 잘났으면 나 좋다는 여자 한 트럭일 텐데 내가 진짜 엄마 말대로 뭐에 씌었었나 보네. 저와 남친은 길거리에서 1시간도 넘게 소리치고 싸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까지 분은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 끝나게 된 게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며 이런 거 저런 거 돈으로 얽히면 파혼하는 것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또 만에 하나 결혼이라도 했어봐요. 그때 갈라설 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된 게 하늘이 도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일주일 넘게 속이 상해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놈하고 같이 샀던 물건들을 전부 버리거나 중고시장에 팔아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더군요. 절대 사랑의 아픔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고 그런 놈과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아까울 뿐이었어요. 한동안은 식당 일보다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제 아픔을 잊으려고 애썼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인간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헤어지고부터 제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1년 후 지금의 퓨전 식당의 모태가 되는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지금 식당 자리로 확장 이전하게 됐죠. 두말할 것도 없이 제 식당은 다른 지역에서도 올 정도로 입소문이 나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식당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젊은 사장 소리도 이제 어색하지 않을 무렵 부모님이 경치 좋은 데로 가끔 쉬러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펜션을 마련했고 함께 운영하게 된 거죠.
남친과 그렇게 헤어진 이후 부모님은 딱히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일하는 게 더 좋았고 나이도 32이면 좀 더 여유 부려도 되겠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예약이 꽉 차서 꽤나 바쁜 저녁이었어요. 마침 홀 직원 한 명이 아파서 병가를 내 더 일손이 부족했죠. 저까지 나서서 주문을 받고 주방도 들락거려야 할 정도로요. 그러다가 예약하지 않고 한참 기다려서 들어온 일행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그 테이블에서 벨을 눌렀는데 주문 받으러 갈 직원이 없어 제가 가보니 웬걸요. 전 남친 어머니 아니겠어요? 저는 소름이 돋도록 치가 떨렸지만 모르는 척하고 주문을 받았죠. 제 목소리가 익숙했는지 남친 어머니도 저를 올려다봤고 곧 눈이 동그래져서 껌뻑거리더라고요. 제가 주문을 다 받고 주방에 전달해주고 다시 홀로 오는데 그 테이블에서 또 벨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남친 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길래 다른 직원이 가려는 걸 막고 제가 갔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너 걔 맞지? 우리 진호랑 결혼할 뻔했던 애. 얘들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아들 요사스러운 것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 망치는 줄 알았다고. 난리쳤던 거 기억나지? 얘가 걔야. 아이고 그래. 네 팔자가 어디 가니? 결국은 아직까지도 식당에서 주문이나 받고 있구나. 라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대놓고 저를 망신 주더라고요. 남친 어머니 친구들은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는지 흘끈거리며 별 말을 하지 않았고요. 아니 뭐 지가 대단한 야망이나 가진 것처럼 재더니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네. 내가 진호랑 찢어놓길 100번 잘했네. 너 우리 진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가게 차리려고 그랬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고. 그래, 돈은 좀 모았어? 이런 유명한 식당이면 월급은 좀 올랐겠다.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오늘 이후 이 악연의 종지부를 찍을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들 그때 면접 물 먹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취업 안 돼서 작년에 조그만 회사 들어갔다던데요. 저야말로 할머니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인생 망칠 뻔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하나 고마운 건요. 그때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헤어지라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서 정 딱 떨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건 진짜 감사해요. 어찌됐든 제 인생 흑역사 없앤 거니까요. 뭐야? 뭐가 어째? 그리고 너 우리 진호가 무슨 작은 회사 들어간 것처럼 말을 하니? 우리 애 어엿한? 친구분들 앞이라 창피하시긴 한가 봐요. 엑소 회사라고 할머니 친구분들 아세요? 다들 모르실걸요? 그런 작은 회사 맞잖아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 친구들은 남친 어머니를 묘하게 보기 시작했고 남친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 홀을 가로지르던 직원을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사장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 말에 남친 어머니는 먹던 물까지 뱉으며 기침을 했어요. 뭐? 사장님? 네가 사장이야? 여기? 이봐요. 여기 이 여자가 여기 사장 맞아요? 네, 저희 사장님이신데요. 직원이 남친 어머니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고 저는 여기 손님들 나갈 거니까 자리 정돈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 친구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우르르 일어났고 남친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나가자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기 나랑 이야기 좀 해. 우리 진호 그 회사 간 건 어떻게 알고 계속 땡땡 떨어졌던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아직 우리 진호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아니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지인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들은 것 뿐이에요. 저나 옛 친구들 아무도 유진호라는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기억나면 기분 더러운 인간. 그게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남친 어머니 팔을 뿌리치고 돌아서자 남친 어머니는 제발 자기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사정을 해서 밖으로 저를 불러내더군요. 그러더니 아무도 없는 골목길 쪽으로 가서는 주변을 보더니 제 손을 붙잡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진호랑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우리 진호가 아직 혼자야. 걔가 너랑 헤어진 다음부터 뭐가 잘 안 풀리더라고. 할머니,
제가 아들 인생 망칠 뻔했다고 좀 전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네가 여기 사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어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야무지게 일을 잘한 거니? 내가 뭘 몰랐어.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 진우랑 다시 잘 연결돼서 결혼하는 방향으로. 미쳤어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이 술술 나와요. 좀 전까지도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부르기까지 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저요, 할머니 아들 따위 다시는 안 봐요. 자뻑에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을 뭘 믿고 결혼을 해요? 게다가 신뢰도 가지 않고요. 자기가 몇 년을 만난 사람을 한순간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인간하고 잘해볼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다시 남친 어머니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돌아서는데 남친 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 저한테 싹싹 빌더군요. 얘, 정말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우리 애 다시 인생 필 것 같아. 지금이라도 다시 땡땡 시험 보면 될 것 같고 제발 다시 좀 만나줘. 응? 그렇게 끝까지 자기 아들밖에 모르던 남친 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이 오는 바람에 무릎 꿇고 사장하는 광경을 들키고 말았어요. 그분들은 저한테 무릎 꿇은 남친 어머니를 보자 한심하다는 듯 뭐라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가버리더군요. 할머니가 아무리 매달려도 저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 있어요. 다시 오면 남친한테 연락해서 무슨 조치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네가 남자친구가 있어? 아니, 그럼 저라고 끝까지 혼자 있으란 법 있어요?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에 할머니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나이든 어른이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지 남친 어머니는 며칠 후 지 아들을 제 식당으로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을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전에 그 집에서 수모 당하던 일이 생각이 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친한테 문자를 보내놓고 그 인간을 상대했죠. 영실아, 너 진짜 잘 살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엄마한테 들었어.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남친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해. 넌 그게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처럼 순진하고 일밖에 모르는 애가 무슨 다른 남자를 사겨. 나랑 헤어지고 그 아픔 있느라 지금까지 일만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겠어? 이제 나랑 미래를 함께 하자. 나 엄마 때문에 너랑 헤어지고서 후회 많이 했어. 엄마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럴 일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라 만난 거지. 나는 이 그지 같은 인연 완전히 싹둑 잘라내고 너한테 복수하라고 만난 것 같은데? 에이, 또 왜 그래? 너한테 안 어울리는 그런 말을 못하러 해. 알았어. 화내는 거 다 받아줄게. 화 풀릴 때까지 해. 라더니 덥석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그때 막 식당에 들어온 제 남친이 버럭 화를 냈어요. 그 손 놓으시죠. 어디 함부로 남의 여친한테 손을 댑니까? 그 인간은 묵직하고 굵은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고 자기랑은 비교 안 되게 좋은 덩치에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 고급 양복을 입고 있는 걸 보자 말을 못하더라고요.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니네 엄마도 그렇고 너무 제멋대로야. 라며 저는 남친 옆으로 가서 섰고 전 남친은 고개를 떨구며 몸을 살짝 떨더라고요. 얼마나 비겁한 놈인지 자기보다 덩치 좋고 괜찮아 보이는 남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더군요. 내가 얘기 다 들었거든요. 다시 영실이 찾아와서 괴롭히면 그쪽도 그쪽 어머니도 법적 책임지게 만들 겁니다. 남친의 단호한 말에 그 인간은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식당 안 직원들이 다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 모자의 집착은 그대로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저희 집을 알았는지 저 퇴근 시간에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불렀죠.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놔요. 내가 저 아가씨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니까. 얘 영실아, 네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그나마 말이 좀 통하는 전 남친한테 말했어요. 당장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안 그러면 내 남친 부른다. 내 남친 직업이 뭔 줄 알아? 검찰 수사관이야.
너 진짜 까불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할 수 있어. 그 말에 전 남친은 잔뜩 쫄아서 자기 엄마 팔을 붙잡고 얼른 가자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막 퍼붓는데 그 꼴이 진짜 가관이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왜 영실이를 이상한 눈으로 봐서는? 사람이 식당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 자기 먹고 살 길 찾는 거지. 왜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무시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제가 정말 식당 사장이 될 만한 애인 줄 몰랐지. 너도 나한테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리고 쟤네 집안 돈도 좀 있다던데 왜 그런 얘기는 쏙 빼놨던 거야? 나도 그런 거 잘 몰랐다고. 근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둘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가는데 엄마나 아들이나 진짜 수준이 똑같더군요. 그 후 전 남친은 제 남자친구가 검찰 수사관이라는 말에 쫄았는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엄마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나타나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라며 남친이 벼르고 있었는데 그걸 안 건지 귀신같이 안 나타나더군요. 남친은 당시에 1년쯤 사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 남편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남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제게 듬직함과 뚝심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정말 좋은 남자예요. 제가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알고 그걸 치유해 주려고 많이 애쓰기도 했으니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저는 그 덕에 남자들에 대한 편견을 많이 지울 수 있었네요. 이렇게 가정까지 이루었으니 말이죠. 지금은 다른 곳에 발령이 나서 집과 조금 먼 곳에 있지만 그래도 계속 카톡 주고받고 주말마다 서로 오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다들 행복하시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